없는 길을 개척하면서 좀 몰입하셨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죠. 잡고 싶은. 책이 나온 소감부터 여쭤봐도 될까요? 책이 나온 소감이요? 네, 완성된 책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약간 부담스러우면서도 또 이렇게 그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다가 또 네. 책으로 보니까 활자가 주는 또 그런 매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책으로 나오니까 기쁘기도 하고 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읽고 또 평가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책임감 그런 것도 같이 느껴져요. 주변 사람들 반응은 살펴보고 계신가요? 로스쿨 교수님인데 제가 보내드렸더니 약간 일본이 이제 이런 단행본 형식으로 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일본 그런 서적들처럼 재미있게 잘 전문 분야를 쓴 것 같다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게 사실은 또 특수한 영역이다 보니까 나름의 또 의미도 있고 그런 거죠. 이건 제가 그동안 지은 책이에요. 제 책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론적인 것보다는 사례 위주 실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처음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쟁 사례 집 낸 게 2004년도예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가 생소하고 산업으로 섹터별로 나눠지진 않았어요. 음악, 영화, 뭐 캐릭터, 뭐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 사례를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이제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최초의 사례집 정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이야기라고 해서 제가 이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알게 된 여러 사례들 있잖아요. 사진이랑 일러스트레이션 뭐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저작권, 특허, 상표, 뭐 게임 그래서 그것들을 사례로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본 거고. 그다음에 대망명이라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2016년도에 그 임대차 분쟁을 엄청 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임대인 측을 대리했는데 너무 임차인 측 판결을 받고서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임차인 측을 이용해서 명도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그때 썼던 거예요. 그 억울한 마음 일종의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그 기록으로 남겼던 그 사건을 요거는 사이버 레카 전쟁이라고 제목을 했지만 이제 익명의 해외 플랫폼 사용자의 신원을 최초로 확인한 기록이죠. 법과하고 탈덕수용소하고 중학교 7학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법과는 사실 제가 그 이후에 디스커버를 통해 신원을 밝혀내긴 했지만 여기 책에 나오는 이 법과 사건은 사법공조 절차를 통해서 신원을 밝히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례. 그리고 탈덕수용소는 이제 직접 미국 법원에 신청을 해서 성공한 사례. 중학교 7학년은 못 잡은 사례. 네. 지금도 추적 중일 수는 있는데 제가 사건을 쭉 확인을 해본 바로는 못 찾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그 세 가지로 이제 부류를 나눠가지고 실제로 이제 어떤 경위를 밟아서 신원 확인까지 이르렀는지 그리고 절차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는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름, 주소, 주민번호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획득하는 과정에 어려움이나 상대방의 어떤 저항, 이의신청 이런 것들도 있는데 탈덕수용소는 이제 판결까지 나서 일단락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물론 항소심 진행 중이긴 하지만 법과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 중이고 또 법원의 판결도 나오고 그러면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한번 쓸 수도 있겠죠. 다른 채널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유명 유튜버들이죠. 그렇지 않은 또 유튜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것들 해외랑 연결이 되면 또 다른 또 이슈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또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희도 새로운 이슈가 생기고 그 이슈들을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걸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뜻하지 않은 상황을 발생해서 이 허들을 넘어야만 또 저희가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뭔가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그 변호사님 안에서 게이트키핑이 돼가지고 이거는 꼭 담아야겠다 해가지고 담은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뭐였을까요? 기준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간 순위죠. 그 순서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아주 디테일까지는 안 들어가도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도 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잡았구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구나 이제 그런 이해하는 정도로 이제 집필을 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제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그거 이제 설명하고 이런 것들은 조금 또 전문적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기록으로 남겨야겠다, 책으로 꼭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나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은 이 법학에서도 리딩 케이스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어떤 분야나 아니면 이제 그런 최초의 사례 같은 게 이제 리딩 케이스라고 하는데 그 리딩 케이스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그 이후에도 자꾸 이제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네, 이게 리딩 케이스가 돼가지고 계속 그 이후 판결들에서 언급이 되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이제 그 정도의 리딩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게 뭐 언급되고 그럴 정도는 그건 아니지만, 그 익명의 그 플랫폼 사용자의 신원을 밝힌 최초의 사례잖아요. 그래서 또 가치는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제도는 있었지만, 그 제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것도 사람의 문제인데,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이용이 되어져서 그게 또 결과물을 낼 수 있었고, 또 결과물을 못 낸 경우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제도가 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또 제가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 제공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집필하게 됐죠. 진짜로 그 디스커버리라는 게 저는 한국에서만 안 알려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책 보니까 미국에서도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미국의 소송 자체에 대해서는 디스커버리가 네. 늘상 있는 건데, 아. 이렇게 해외에서 아, 쓰기 위한 미국 내 디스커버리는 한국도 생소하고 미국도 생소해요. 네. 왜냐면 미국도 우리가 가야만 그 사람도 네. 이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간 사례가 별로 없으니까 네. 여기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생소한 분야인 거죠. 최단 시간을 단축해가지고 최소한의 성과를 내신 듯한 그런 느낌이 더라고요. 국내에서는 헛발질을 많이 했죠. 여러 가지 국내에서 정보 단서를 가지고 신원을 파기하기 위한 시도들을 했는데 다 그게 잘 안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법공조 절차도 잘 안 됐고, 형사고소도 해보고 민사도 해보고, 민사도 2건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전개를 해봤지만 그 국내에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하이브 사례처럼 이게 형사 먼저 하고서 하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저희가 이용을 하면서부터 그런 사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용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운보다는 이제 노력인데 네. 막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거죠. 계속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없는 길을 개척하면서 좀 몰입하셨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죠. 잡고 싶은. 왜 안 될까? 진짜 이게 이런 식으로 못 잡고 법에 사각지대가 있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좌절했으면 사실 이제 저도 다른 사건들처럼 이제 취하하거나 아니면 형사 사건은 수사 중지돼서 끝났을 사건이고, 또 그게 덮이면 그 채널들은 다시 활개를 치면서 또 웃고 다니겠죠. 거 봐라, 나는 못 잡는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신세계가 열렸고, 그 이후에 국내에서 진행된 사건이 굉장히 많아졌죠. 변호사님이 담당하는 비율. 정확히 비율을 따지기는 어려운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한 70%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하게 되고, 다양해요. 채널이 익명이다 보니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뭔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싶거나 험담하고 싶은데 유튜브라나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 이런 데를 이용해서 그런 행위를 할 때 이 익명 유튜버를 플랫폼 사용자가 찾고 싶어하는 동기는 일반 사람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이 플랫폼마다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어쨌든 외국 법원에서 진행할 소송을 위한 정보 수집 이라서 이 실체적인 명예훼손 판단보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이용한 정보 제공 더 우선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려주는데, 이제 플랫폼에 따라서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 일을 할 수도 있죠. 플랫폼에서 맡겨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례도 있어요. 저희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비용도 더 많이 들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이거 책을 그러면 쓰시는 거는 강다니엘 사건 같은 경우는 뭐 3년, 장원영 사건도 2년 얼마 뭐 이렇게 하셨는데 책을 집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드셨어요? 네.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은 거는 2023년도 결정이 나고, 네. 또 저희가 했던 거를 또 카피해서 한 그걸 보고 안 되겠다. 나 진짜 뭔가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2023년 5월, 6월 그 무렵이니까, 이제 횟수로만 따지면은 한 2년 정도잖아요. 2년 내내 쓴 건 아니고 2023년 그때 집중적으로 썼어요. 결정 나고 그 이후에 다른 사건들 쭉 있을 때 그걸 계속 정리를 해서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어느 정도 또 판결이 나야 되니까 한국 판결 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판결 나는 것들 기다리느라고 조금 기다렸다가 한국 판결들 반영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 2년 정도가 걸린 거죠. 근데 진짜로 제 선구자가 되시긴 했지만 카피캣처럼 그렇게 네. 소장을 똑같이, 이게 어쨌든 미국에 다 올라온 네, 자료들이니까 네.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보시면 환멸 느끼신 것 같은 게 느껴졌어요, 책에서. 그거 안 쓸 수는 없어요. 안 쓸 수는 없고, 뭐 물론 그게 법적인 판단하고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저도 책에서 썼지만 제도의 이용이기 때문에 저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죠. 근데 뭐 앞에 거를 참조를 하더라도 변형을 해가면서 참조를 해야지 그대로 복붙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성이라든지 저작권 침해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직업 윤리적으로는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집필 동기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뭐 그게 경각심이 되면 이제 그 다음 사건에서는 바꿔서 쓰겠죠. 그러면 사실 뭐 제도의 이용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그 제도를 이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요. 네. 스타쉽이나 장원영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잡고자 하는 의지가 확고했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하고 아무래도 처음이었잖아요. 네. 처음이다 보니까 여러 시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미국에서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걸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미국까지 네. 할 필요가 있나 이래버렸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데 그래도 이 길밖에 없는 것 같고 이거를 하면 그래도 최소한 몇 개월 이내는 나올 것 같다 라고 했고 그거를 시도를 해본 게 그래도 다행이었던 거죠. 안 했으면 또 미지의 사건으로 끝났을 뻔했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결정 나왔을 때는 아무 기분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결정이지 실현 정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구글이 이제 안 주면 어떡해. 또 줬는데 그 정보가 부족하면 어떡해.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심할 수 없었고 그리고 처음에 정보 받았을 때는 그걸로 특정 못하는 정보였어요. 아주 그 베이직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가입자 정보도 아는데 그거는 안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간 보도자료에 보면 유의미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의미하지만 아직은 특정이 안 된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받았을 때 이제 신원정보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왔었고 그걸 통해서 국내 법원을 통해서 특정을 할 수 있었죠. 원래 조금 엔터 쪽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쪽을 전문 분야로 하신 닷컴 버블 때 그때 한창 그 지식재산권 저작권 네. 문제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벌어질 때였거든요. 뭐 도메인 네임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 분쟁이 있을 때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지식재산권 문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 콘텐츠잖아요. 콘텐츠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가 비즈니스 섹터별로 다르구나 그런 접근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급분류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상물 등급위원회가 그 영상물 자체가 게임, 영화 그 다음에 이게 다 분류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콘텐츠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루어졌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유학을 갔다 와서 주도적으로 그래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법학회를 만들었어요. 그때 법학회가 나와서 얼마 전에 그 기념 세미나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그 되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 이후에 네. 엔터 전문 부티크들도 나타나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전문이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분쟁, 초당권 분쟁, 뭐 악플 이거 하면 엔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엔터 소속사들이랑 일을 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 임대차 분쟁도 있잖아요. 임대차 분쟁도 하고 다양한 회사 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엔터라고 해서 딱히 뭐 이렇게 특별한 영역이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콘텐츠가 갖는 특성이 저작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유명인들을 다루다 보니까 언론과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PD수첩도 나가고 유퀴즈도 나가고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 엔터테인먼트 분야 자체가 미디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레카 유튜버들이 이제 막 이렇게 벌 형량도 되게 세게 나오고 있잖아요.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실형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AI로 가짜뉴스 만들어서 영상 만드는 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고소를 하면 신원 추출이나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본질은 똑같은 거니까. 뭐 이슈 유튜버라고 하죠. 이슈를 통해서 구독자와 조회수를 늘리려는 그게 뭐 가짜 사막 뉴스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가 분명하고 그게 익명일 경우에는 또 그 익명 운영자를 찾으려고 하는 거는 똑같은 구조이고요. 왜냐면 콘텐츠는 AI지만 그걸 어쨌든 결과물이 나오게 한 건 사람이잖아. 그 운영자를 찾는 게 이제 결국 디스커버리 제도인 거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피해가 심각하거나 또는 이제 잡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하고 어쨌든 이게 미국까지 해야 될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할 수 있어야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국회 입법공청회에 나가서 발표를 했던 것하고 또 이제 그 책에서도 언급을 했던 거는 결국은 구글이 또는 이제 다른 뭐 플랫폼, 해외 플랫폼이 얼마나 협조를 해주냐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우리 법원을 통해서는 할 수 없는가. 한국 지사나 미국 본사에 직접 어떻게 송달을 하고 그걸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이 마련이
어떻게 보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진짜. 근데 법적으로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이제 뭐 상습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경제적 이익까지 도모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경제적 수익까지도 몰수를 하고 또 형량을 높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입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그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정안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신원이 확인된 다음에 문제라는 거죠. 이제 한번 재판에 회부가 되고 하면 그 사람의 신원 정보가 이제 약간 공문제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뻑가 사건에도 그게 있잖아요. 네. 왜냐면 그 과즙세연 인세연이 저를 통해서 뻑가의 신원정보를 확인했잖아요. 주호민 씨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신원정보를 확인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열람제한해서 막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고소해가지고 경찰서에 수사협조 요청이 왔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법원이 개인정보와 이 수사협조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어떻게 단정적으로 지금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이름이 밝혀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이 과즙세연 사건 번호를 어떻게 입수한 건지 그거에 대한 두 가지가 안 풀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했다면서요, 이름을.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이 공개가 안 되어서 그동안 비밀 정보였지. 네. 소송에 이름이 쓰이면 네. 그 소송에 쓰인 이름이 개인정보일까요? 근데 법원에 네. 그거 사건 번호 검색 들어가도 실명 공개 다 안 하시잖아요.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전에는 다 확인이 됐는데 올 2월부터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 책에 썼는데 올 2월부터 전자소송이 완전히 개편되면서 이제 박땡땡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하는 건 뭐냐면 기자분들 사건 번호 다 아시잖아요. 법정에 가면 원고 누구 피고 누구 불러요. 그러니까 법정에 가면 내가 귀로 들은 이름인데 네. 그게 개인정보인가요? 물론 생년월일과 주소는 개인정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은 이제 법정 가서 내가 듣고 확인했다 그래버리면 뭐 할 말 없어. 근데 이 주호민 씨는 법정 가서 들은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어떻게 확인했냐 이거죠. 궁금해요. 그럼 정식 루트는 어떻게 보면 주호민 씨 사건처럼 수사협조 요청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은 이 수사기관에 협조를 해서 그 개인정보를 줘야 되나. 다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원정보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사람은 아니 난 이 사건에서만 공개됐지 저 사건에 공개된 건 아닌데 왜냐면 저 사건에서는 또 다른 방어를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면 나는 이게 공개가 돼야 되나 라는 의문을 제기하려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신원정보라는 게 사실 이제 이름, 주민번호, 주소인데 얼굴도 중요한 신원정보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얼굴은 소송할 때는 필요 없어요. 근데 형사사건에 출석할 때는 네. 얼굴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 가리고 나갔잖아요. 탈덕수용 같은 경우. 네. 익명성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익제보자 신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명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성범죄 피해자들은 다 피해자 익명으로 해서 보호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과연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이런 채널들의 익명성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건지 아니면 그 자유를 넘어서서 타인의 권리까지 침해를 한 건지 이제 이거는 사실은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됐다? 그럼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신원을 확인한 거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익명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 위축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슈 채널 같은 경우에는 공익성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든지 누구를 위한 공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근데 익명일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공조를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 법원에 직접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 수사기관에서는 책에서 썼지만 이제 미국이 뭐 표현의 자유 때문에 해도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수사를 중지한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인터뷰 하시면서 이거는 꼭 나갔으면 좋겠다거나 얘기 꼭 하고 싶었던 내용 같은 것도 있으셨을까요? 사실은 이제 제가 탈덕수용소 뻑가 유명 익명 유튜버들을 찾아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사이버 레카냐 아니냐 본인들은 또 아니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뭐 사이버 레카고 하면은 다른 직접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네. 채널도 있고 익명으로 하는 채널도 있는데 제가 어쨌든 해낸 거는 익명의 그런 계정 운영자를 찾아낸 거고 그 익명의 계정 운영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 신원이 밝혀진 거에 대해서 되게
그 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은 익명성 뒤에 숨어서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마음껏 누리고 있었는데 내가 공부의 됨으로 인해서 채널이 없어지고 그동안 올렸던 콘텐츠도 다 없애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어쨌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법적 수단을 강구해서 신원을 확인해서 책임을 지울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책임까지 또 묻게 됐고 결과가 나왔으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적인 약속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책임이 없으면 만약에 무죄라든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안 나오면 자기의 떳떳한 반면 인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절차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결과가 나오면 또 그 결과에 순응하는 게 사회적 약속이니까 뭐 거기에 따르는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신원정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피해자들이 이용해서 소송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 뭐 만약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면 또 받아들여야 분이 이 채널의 문제점과 법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결국 이제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신원까지 확인하고, 신원 확인할 때는 끈질기게 추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 채널 운영자한테 그런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신원을 발견했는 거에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